문명의 역사는 불로 싹트기 시작해 철로 꽃피어왔다. 인류는 불과 철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됐다. 단단한 무기를 갖게 된 집단은 세력을 확대했다. 무쇠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인류를 세우고 역사를 바꾼 철의 혁명. 그 시작엔 휘어지지 않는 단단함, 무쇠가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무쇠는 우리 역사를 지탱한 강력한 힘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 독립, 광복을 맞았다. 하지만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3년여의 잔인한 전쟁으로 국토는 잿더미가 됐고 가난과 굶주림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것이다.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있었다. 가난한 농촌 국가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일어섰고 산업 국가의 길을 선택했다. 그 시작이 바로 철이었다. 전쟁이 남긴 고철을 녹여 간단한 철강 제품을 만들면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철은 선진 공업국으로 탈바꿈시킨 전초기지가 됐다. 산업에 쌀 제철로 일어난 대한민국은 종합제철단지를 조성하면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룬 것이다.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된 제철 산업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는 산업 기반 하나 없는 황무지에서 세계 무역 규모 6위의 경제 대국을 건설했다.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 경제의 뼈대로 성장한 철. 그 역사의 시작은 우리 민족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단단한 무쇠가 있었다. 아마 인간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철기 시대는 아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철을 대체할 그러한 우수한 그런 이제 소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은 되고 있지만은 철만큼 지구에서 이제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흔치 않고 또 이 가공이라든가 이런 기술 확보 역시 철 제공 제작 기술만큼 그렇게 높게 개발되지는 아직 못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중요한 것이 무기 생산이라든가 이 경제에 있어서 가지고 중요한 그런 이제 의미들을 차지를 하고 있죠. 철기가 도입된 이후 무쇠로 만든 도구는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먹거리는 늘어났고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식량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농법이 다양해졌다. 무쇠는 곧 풍족한 삶의 시작이었다. 무쇠를 바탕으로 한 농업의 성장은 국가의 기반을 만들었고 세력 확장을 위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어졌다. 단단한 무쇠는 나라의 힘이자 미래를 결정하는 최고의 무기가 됐다. 쇠가 등장하면서 우리 인간 생활뿐만 아니라 농업 쪽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쇠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큰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었고요. 또 재질이 여태까지 어떤 재질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었고 또 힘은 덜 들이면서 그 작업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죠. 따라서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도 좀 계층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당대 최강의 무기는 무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철광석을 녹여 무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은 부국 강병의 약속이 됐다. 무쇠를 갖기 위해 전쟁까지 해야 할 정도로 모든 나라가 탐내는 최첨단 산업이기도 했다.
문명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된 무쇠. 한반도의 역사는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설됐고 또 발전했다.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언제나 최고의 길을 걸었던 제철 기술. 우리나라의 역사는 곧 무쇠의 역사였다. 철기 시대라는 것은 그 인류가 철을 사용함으로써 정말 많은 그 생활에서의 개선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됐는데 지금 과거의 철기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철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철만큼 저희 인류한테 어떤 많은 혜택을 주는 소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싸게 또 여러 가지 훌륭한 물성을 갖고 있는 그런 소재가 바로 철이고요. 철이 가진 여러한 장점, 싸다는 부분과 만들기 쉽다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성이 우수하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앞으로도 인류는 계속해서 철기 시대를 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평에 위치한 작은 대장간. 투박하지만 단단한 철로 만든 다양한 농기구와 생활용품들이 옛날 방식 그대로 제작되고 있다. 최용진 장인은 이곳에서 40년 넘게 전통 기법으로 쇠를 다루고 있다. 긴 세월 쇠를 다루었던 대장장이는 눈대중으로도 쇠를 달구는 시간을 짐작한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온 세월이 쇠의 색깔만 봐도 그 상태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대장간이 인기가 많았을 때는 불을 봐주는 사람도 같이 두드려주는 동료도 있었다. 서서히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대장간을 홀로 지키게 됐다. 옛날에는 이 대장일을 하려면은 불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앞에서 쳐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장장이는 이제 새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일을 하려면 보통 셋, 넷, 다섯 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고 혼자 다 하는 거지. 먼저 불도 잘 봐야 되고 불이기 한 1600, 700도 되거든요. 높이면은. 그래서 새는 1400도면 높거든요. 그래서 불을 잘 봐야 돼요, 대장장이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대장장이는 이 불을 잘못 보면은 제 녹아서 끊어져 버려. 뜨겁게 달구어져 성형하기 좋을 때 기본 모양을 잡아두어야 한다. 수십 수백 번 망치질을 하면서 쇠를 자유자재로 주무른다. 섭씨 1000도가 넘는 화덕에 달구었다가 꺼내 두들기기를 반복하는 동안 더욱 단단해지고 날렵해진다. 대장장이의 손길을 거치면서 투박한 무쇠는 농부의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농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열 처리는 새마다 그 사람 쓰는 새마다 대장장이 새마다 다 틀려. 거기에는 조심해야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마음을 알아야 한다시피 대장장이가 그 새의 마음을 성질을 모르면 대장일을 못해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유용한 물질로 평가받는 무쇠는 단단한 성질 때문에 무기나 생활 도구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쇠의 날을 세우는 방법을 깨닫게 됨으로써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돌이나 나무에 비해 단단한 쇠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의 변혁을 가져온 것이다. 철제 농기구를 이용한 다양한 농법이 등장하면서 제한된 인력으로 힘들었던 농산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철제 농기구가 등장함으로써 땅을 깊이 가는 그 심경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토질이 이렇게 양호하게 만들 수 있었고 따라서 농업 생산력이 많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죠. 쇠낫이라든가 도끼, 쇠서랑, 괭이 이런 게 등장함으로써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농업의 생산력뿐만 아니라 노동력 절감 효과도 크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서기 전부터 3세기경까지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이 분포한 54개의 소국 연맹체였던 마한은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세한 국가였다. 마한 시대에 제작된 철제 유물인 제갈, 쇠창, 칼 등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이는데 이는 마한 왕의 강력한 세력을 뜻한다. 그러나 3세기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한다. 북쪽에서 고구려가 세력을 확장하고 남쪽에서 백제가 소국을 병합하면서 마한을 약화시켰다. 백제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기원 후 3세기 단계에 이제 그 낙란과 대방이 서서히 이제 약화되고 붕괴되면서 남하하는 그 집단들 가운데서 제철 장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마한 지역으로 흡수가 되면서 마한의 철기 문화가 발전을 하고 그런 그 발달된 마한 철기 문화를 또 백제가 또 흡수하면서 영역 국가화가 되면서 4세기 단계는 비약적인 철 문화를 발전시키고 제철장을 확대하고 하면서 군사적인 무기 발달, 농업 생산성 발전시키는 실제 농기구의 발달들이 이제 근초광대에 보여지게 되고요. 마한의 제철 기술을 흡수한 백제는 체계적으로 철기 제작 기술을 구축해 갔다. 작은 골짜기가 있는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진천 석장리 유적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진천 석장리에서 출토된 유물에 따르면 3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 이 지역에서 철 생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석장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 남한에서 조사된 최대 규모의 그런 제철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개념에 있어가지고 제철소를 크게 일관제철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일관제철소라는 것은 쇳물 생산에서부터 이것의 가공 그리고 또 강철 생산까지 일련의 이제 제품들을 한 곳에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석장리 유적은 단순하게 쇳물만 생산했던 곳이 아니라 광석으로부터 쇳물 그리고 중간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이라든가 농기구까지도 이제 제품까지 생산하는 일종의 일관 제철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철광석이 풍부한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무기를 생산 보급할 제철 시설을 건설한 백제. 치열한 삼국의 전쟁 상황에서 백제의 강력한 나라를 실현시킨 원동력은 바로 석장리 제철 시설이었다. 백제의 제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덩이쇠. 철정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철기 제작을 위해 재련을 마친 철덩어리를 말한다. 고난이도의 재련 과정을 거쳐 제작됐기 때문에 철정은 순도 높은 철로서 가치 또한 높았다. 덩이쇠는 다양한 철 제품을 만드는 중간 제품으로 활용됐을 뿐 아니라 백제 교역에서 화폐 역할도 했다.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 근초 고왕을 위로하자 왕이 5세계 견직물과 철정 40매를 주며 후하게 대접했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하나 이 석장리 유적에서 출토된 그 석기라든가 또는 이 가공 유적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초기 제철 유적들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삼국시대 때 이 백제를 필두로 해가지고 고구려 신라의 그런 이제 문화들이 일본으로 전래됐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철기 기술 같은 경우 이 석장리 유적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기술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세기부터 5세기까지 금강가야 지배층의 무덤 지역으로 사용된 대성동 고분군. 공백으로 남아있는 4세기 전후 한국 고대사의 빈칸을 채워주는 귀한 통로다. 대성동 고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물이 바로 철기로 만든 유물이다. 가야는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까지 기술력을 수출하며 가장 번성한 철기 문화를 자랑하던 나라였다. 우수한 품질의 풍부한 자원과 고도의 기술력을 통해 강력한 철갑옷으로 중무장한 철기 군단을 보유했던 가야. 가야의 군단이 착용했던 철갑옷은
정복 전쟁터를 누비던 첨단 방어 무기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세력이 약했던 국가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한 철제 기술의 집약체이기도 하다. 가야를 대표하는 철갑옷은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서 만든 중장판갑 갑옷. 단단한 철판을 입고도 전쟁을 누빌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가공한 흔적이 남아있다. 철갑옷 곳곳에서 모양이 뒤틀리지 않도록 구멍에 못을 끼워 철판에 조각조각을 연결한 이음새가 발견됐다. 못으로 결합시켰다 하여 정결이라 부르는 이 기법은 오늘날의 리베팅 기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철갑옷은 철판과 철판을 맞춰 구멍을 뚫고 못을 집어넣은 다음 양쪽에서 두드려 압착시킨 뒤 연결하는 기법으로 제작됐다. 갑옷은 이제 크게 이 넓은 형태의 이제 판을 두들겨 가지고 몇 쪽 갖다가 이어 붙이는 이제 판갑옷의 형태하고, 또 하나는 작은 형태의 이런 이제 비늘을 이제 수없이 이제 이어서 붙이는 비늘갑옷 형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야에서 이제 초기 나타나는 갑옷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판갑옷의 이제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갑옷은 그 자체로는 착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쪽 내지는 이제 세 쪽으로 나눠 가지고 몸에 착용을 할 때는 가죽끈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착용을 하죠. 가야에서는 군사를 위한 철갑옷뿐만 아니라 말의 몸체를 보호하기 위한 마갑과 머리에 씌우는 마주까지도 발견됐다. 당시 가야가 보유했던 철기 군단의 강력한 새와 무쇠를 다루었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가야에 이 갑옷들이 출토되는 곳은 대부분 국왕급의 그런 이제 그 대형 고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 어떤 그 국왕의 권위라든가 무력 갖다가 이제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갑옷은 아무나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왕뿐만 아니라 이 갑옷들을 착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그런 이제 군사력 갖다가 또 이제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이 기갑 그런 이제 부대들 갖다가 운용을 했었던 것을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했던 최첨단 산업 제철. 당시에 쓰였던 철 제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쇠로 철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 있어가지고 모든 철을 지칭하는 개념이 무쇠입니다. 그리고 과거서부터 무쇠가 갖는 것은 광석에서 광석을 녹여가지고 첨으로 뽑아낸 쇳물을 이용을 해서 그 솥이라든가 어떤 보습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이제 첫 제품을 이제 무쇠라고 이제 지칭을 하죠. 무쇠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연구실. 이곳에서는 철의 특징을 좌우하는 탄소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철의 성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탄소는 그 함유량에 따라 무쇠와 강철로 나뉜다. 철광석을 1300도씨가량의 높은 온도에서 녹여 틀에 부어 모양을 만든 무쇠는 철광석 안에 있는 산소와 슬래그가 빠져나가면서 탄소와 철 성분이 남는다. 철이라는 소재에 있어서 탄소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만들 때, 철을 뽑아낼 때 반드시 탄소라는 부분이 첨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철의 탄소의 양에 따라서 철의 성능, 그러니까 물성이 성질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철이라고도 불리는 무쇠는 탄소가 약 2%에서 6%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무쇠를 가공해 탄소량을 줄인 것이 강철이다. 실제로 철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그 쓰임과 역할이 크게 나뉜다. 무쇠는 강철에 비해 단단하지만 쉽게 부러지는 단점이 있다. 탄소 성분이 철의 강도를 높이지만 유연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탄소가 철에 첨가가 되게 되면 철은 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그게 심해지면 좀 취성,
브리틀해지는 거죠. 깨지기 쉽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쇠라고 불리는 철은 좀 딱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자동차 같은 쪽에 쓰는 부분은 딱딱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느 정도의 성형성, 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탄소량을 적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는 단순하게 쇳물을 부어서 만든 무쇠가 보편화됐다. 하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곳에서 철기들이 사용되면서 무쇠를 가공한 강철이 등장했다. 무쇠의 단점을 보완한 강철 사용이 늘면서 무쇠 제품들이 서서히 감소했지만 현대 제철에서도 무쇠는 철강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모든 철의 시작이 바로 무쇠이기 때문이다. 포항이라든가 당진에서 현대적인 이 제철 기술로 만드는 이러한 그 쇠물들도 처음에는 불순물이라든가 탄소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무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야지만 이제 강철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고대에서 이 무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 소재로서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 시대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쇠가 이제 중간 소재로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법주사. 553년 신라 진흥왕 때 창건돼 1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찰이다. 이곳의 부흥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 중 하나인 철학은 현존하는 가장 큰 무쇠 소트로 본래는 내과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는 설도 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렇게 불교가 국가에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셨거든요. 전국에 있는 솥 중에 밥을 하거나 국을 끓였던 솥 중에는 가장 큰 솥으로 남아 있어요. 한 20톤 정도.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들진 못해서 무게 측정은 못하지만 쌀 40가마를 담을 수 있는 무쇠 20톤이 들어간 철확. 한꺼번에 승려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장국을 끓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승려들이 이 솥을 이용해 배식하기도 했다고 전해오기도 한다. 먹고 살기 힘들거나 여러 사람들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주사 이 공간에 3,000명까지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산속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솥을 주조를 해서 이 안에서 이제 3,000명의 최대 3,000명이까지 됐었던 스님들이 같이 밥을 져서 먹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철확, 즉 무쇠솥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까? 무쇠솥을 생산하는 한 공장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고안해낸 무쇠솥 제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쇠솥을 만들기 위해서는 쇳물을 부을 거푸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푸집은 흙을 다져 무쇠솥의 형태를 만드는데 어떤 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쇠솥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 작업부터 정성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다. 흙을 좋은 걸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 흙임요 가마솥이 물이 들어가는 만큼 그 마음만큼 중자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흙을 겉부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흙을 찾는 게 좀 필요하고 그 흙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솥이 불량이 나느냐 안 나느냐 좋은 품질 좋은 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푸집에 빈틈없이 흙을 채우고 가느다란 꼬챙이를 이용해 공기 통로를 만들어준다. 곱게 다진 흙에 쇳물을 부어도 깨지지 않게 공기 통로를 만들어주면 무쇠의 형체를 만들 거푸집이 완성된다. 거푸집 제작이 끝나면 쇳물이 달라붙지 않게 흑연을 꼼꼼히 바른다. 조금만 잘못 다르면 무너질 수 있어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무쇠솥의 주 재료인 철은 최대한 고온에서 녹이는 것이 좋다. 쇳물을 만들 때 순수한 철 성분만 남기기 위해서다. 고온에서 타지 않는 불순물들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제거해내야 한다. 고철을 녹였을 때 그 중금속 온도 차를 조정을 못해요. 납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이 납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거는 열을 가해가지고 그 녹여야 되는데 100도, 200도 이럴 때 안 녹는 부분도 중금속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1300도, 1400도 일반 전기로로 지금 현재 요새적으로 만드는 전기로가 있어요. 전기로 해가지고 전기로로 해서 녹였을 때는 그걸 사람이 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거 뭐 쇠가 몇 프로 들어가고 또 일반 부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메뉴를 만들 때 메뉴판식으로 딱 들어가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철이 완전히 녹아 쇳물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는 모든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들어 놓은 거푸집 중앙에 쇳물을 붓는데 쇳물이 식기 전에 거푸집을 채워야 완성도 높은 무쇠솥이 만들어진다. 쇳물을 다 부은 후 거푸집을 뜯어내면 무쇠솥이 모습을 드러낸다. 벌겋게 달궈져 있는 쇠의 열기는 흙을 이용해서 서서히 자연 건조를 한다. 덜 식은 상태로 이동하면은 가마솥이 비틀어져요. 비틀림이 돼요. 그럼 뚜껑도 비틀어져요. 그럼 나중에 뚜껑하고 가마솥하고 맞췄을 때 이 틈새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불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는 것도 계절에 따라서 겨울 같으면 아무래도 바깥 온도가 차니까 빨리 식겠죠. 그 다음 여름에는 조금 늦겠죠. 그런 이제 그거도 이제 갑자기 식으면은 또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 실내 공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완성된 솥은 흑색을 띈다. 그 옛날 무쇠솥을 만들던 이들은 수일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무쇠솥은 숙련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정성으로 만드는 과정의 연속이다. 특히나 무쇠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형태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고르게 열이 전달되는 것이 이 음식을 가공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껍게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을 받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얇게 만들어서 손쉽게 열이 전달되고 나머지 부분은 두껍게 만들어서 열이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것이 이 핵심 기술에 있어가지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쇠솥 철학을 만든 신라의 쇠를 다루는 기술은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사만시대에서부터 신라시대까지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황성동 제철시설에서 발굴된 송풍관과 거푸집, 모루. 체계적으로 쇠를 다루었다는 흔적이다. 제철 관련된 유적이 있고 또 철을 만들어내는 유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조철부 같은 걸 만들려면 거푸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쇠도끼가 같은 주조철부를 만들려는 거푸집, 그리고 이런 그 철을 갖다가 이제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야 되면은 그 관련된 이제 송풍관이라든지 그런 그 제철 생산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량으로 발견된 도끼 거푸집은 황성동 제철시설에서 무쇠로 된 도구를 대량으로 생산했다는 증거가 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생산품을 만드는 거푸집은 황성동 제철 유적지에 거대한 제철 단지가 형성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주 황성동 제철 유적은 서기 1세기부터 4세기 전반까지 철기를 만들던 그런 다양한 공정의 제철 관련 시설들이 확인된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조갱이를 만드는 그 용해로만 해도
28기 정도가 조사가 되었고, 그 외에 단조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그런 정년 단야로 또 단야로 이런 다수의 제철 관련 주거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주거지와 함께 발굴된 황성동 제철 유적지는 주조에서 단조까지 생산한 유물도 출토돼 신라시대 때 철 생산이 체계적으로 관리 생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삼국사기를 보면 철을 다루는 국영 공장인 철유전을 설치해 국가의 통제 아래 생산 및 사용을 엄격히 관리했다고 한다. 신라의 제철 기술은 인근에 있는 가야 철로 유명하지만 신라 역시 다양한 철기를 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철 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신라 하면은 금공품이 유명합니다만은 이런 금공품을 만들기 이전에 다양한 철기를 만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공품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나라의 번영과 외세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화려한 꽃을 피웠던 신라의 철기 문화. 그렇다면 신라의 무쇠 유물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 영남문화재연구원. 이곳 금속실에서는 무기류나 농공구류 등 다양한 철제 유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랜 세월의 흔적들을 제거하는 과정. 무쇠 유물의 경우 대부분 부식이 진행된 상태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 정밀 분사 가공기를 이용해 세심하게 제거해내야 한다. 에어브루시브는 고압의 질소가스로 미세한 유리분말을 분사시켜 철제 유물에 형성된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어브루시브를 사용하면 좋은 장점은 이 유리가루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녹 제거가 가능하고, 그다음 물리적 압력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유물을 안정되게 클리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을 제거한 뒤에는 부식 진행을 막기 위한 안정화 작업을 한다. 무쇠의 손상을 일으키는 수용성 활성염인 염화 이온을 제거하고 알칼리성 용액에 오랫동안 침전시키는 탈염 방법을 쓴다. 안정화 처리가 된 무쇠 유물은 내부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를 한다. 철제 부식은 대부분 수분으로 인해 촉발되기 때문이다. 철제 유물의 경우 다른 금속 유물에 비해 빨리 부식돼 형태 파손이 빠르다. 특히 내부 부식은 유물을 팽창시켜 균열과 들뜸 현상을 생기게 한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유물이지만 산소와 맞닿으면서 물리적으로 약한 상태라 강화 처리가 중요하다. 약화된 유물 재질을 강화시키고 표면 코팅으로 외부의 부식 인자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강화 처리 방법은 아크릴계 합성 수지를 사용하는데 진공 함침기를 이용하여 압력의 차이로 유물의 내부에 미세한 기공 사이로 강화제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부식 인자를 완전히 제거한 유물은 본연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복원 작업에 들어간다. 원형의 모습으로 접합을 한 뒤 천연 안료를 이용해 생맞춤 작업을 한다. 원형에 가깝도록 재현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보존 처리가 완료된 유물들이라도 금속은 물리화학적 특성상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안전한 상태인 광물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재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보존 처리 후에도 적정 온도 18도씨 이하, 습도 45% 정도의 항온항습 공간에서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쇠는 뛰어난 기술력과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신라 역사의 기반이 됐다.
고대 사회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무쇠. 그렇다면 무쇠 기술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아파트 사이에 덩그렇게 남겨진 공터. 이곳엔 철기 문화와 함께한 철광석 광산, 달천 광산이 있었다. 노지에서 비소가 섞인 철광석인 토철을 채석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출했던 달천 광산. 황성동에서 발굴된 철제 유물에서도 비소 성분이 확인되면서 이곳 달천 광산에서 채석된 풍부한 토철이 신라시대 철기 문화의 밑바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울산 달천 광산의 철광석이나 토철에는 특징적인 미량원소, 즉 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소는 그 다음 공정, 즉 재련을 하고 정련을 해서 단조철기나 주조철기를 제작하는 그런 이제 그 공정을 거치더라도 철기에 그 이제 그 비소 성분이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울산이나 그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철기 유물 중에 이제 그 비소가 포함되어 있는 철기들은 달천광산의 철광석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주철광산이었던 달천광산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 달천 지역에서 철이 공납됐다고 기술돼 있다. 지금도 달천광산을 중심으로 쇠를 생산했던 흔적들이 다수 남아있는데 풍부한 채석량을 바탕으로 수많은 제철 용광로가 설치된 것이다. 이곳은 울산 달천 철장에서 서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진 쇠부리터인데요. 동대산의 그 대표적인 쇠부리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돌을 쌓아가지고 지금 허물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석축형 재련로라고 그러는데요. 달천 철장에 생산된 그 토철을 이곳으로 운반해가지고 이곳에 녹인 것인데 이것이 발견된 것이 2004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철광석 같은 원료를 녹여 쇠를 뽑아내는 용광 작업을 뜻하는 말인 쇠부리. 울산 달천광산을 거점으로 쇳물을 녹일 연료를 구하기 쉬운 산에 쇠부리 시설이 주로 설치돼 있었다. 지하에서 나오는 철이 아닌 노지에 있는 토철을 녹였던 쇠부리 용광로는 높은 온도에서 다량의 쇳물을 만들기 적합한 형태로 건설됐다. 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불이 이제 고온이 필수적인데 이 고온을 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바로 노가 되겠습니다. 쇠부리 가마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제 제철로가 없이는 고온을 이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철기의 생산 공정에서는 제철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대 석축로를 복원한 결과 용광로의 규모가 2m가 넘었는데 이는 토철을 녹이기 위해 다량의 숯을 넣기 적합한 형태였다. 긴 용광로의 고온에서 철에 남은 불순물들이 제거된 정제된 쇳물을 만든 것이다. 이때 용광로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풀무질을 하는 풀매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사불란하게 바람을 불어넣는 불매꾼은 노동의 고됨을 잊고 합을 맞추기 위해 불매꾼의 노래 불매소리를 불렀다. 쇠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쇠부리를 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바람을 일으켜야 쇠를 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차피 풀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울산 사투리로 불매라고 그러는데 이 불매꾼들이 아주 힘있게 밟아주어야 바람이 많이 일어나야 쇠가 용이하게 녹아나거든요. 풀무를 밟아 바람을 내던 불매꾼 고 최재만 옹. 생전에 그에 의해 채록된 불매 소리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최재만 옹의 소리는 큰 풀무를 밟으면서 특히 토철을 생산한 토철 용해법을 이어립 선생님이 용해법을 터득하면서 많은 양의 토철과 많은 수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큰 풀무를 밟을 때의 소리가 리듬이 조금 늦으면서 이렇게 힘을 많이 요구되는 불매 소리가 그때 노동요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소리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최고의 무쇠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노래를 불렀을 불매꾼들. 하지만 불매꾼들의 소리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이곳 달천 광산에서 나는 철을 전쟁 물자로 약탈해 간 것이다. 달천 광산의 역사가 또 한 번 끊기는 순간이었다. 고대 조선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달천 광산은 광복 후 산업화와 함께 또 한 번 새로운 세상을 맞았다. 철강 산업을 일으키던 60년대, 달천 광산에 수직갱도 개설에 투입됐던 윤석원 씨. 315m에 달하는 수직갱도의 도면을 만드는 것부터 지하 매장량 조사까지 윤 씨의 손과 아이디어가 닿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는 이곳에서 초기 산업화의 역사를 함께했다. 포항제철이 가동되면서 이 지하에 있는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수직갱도를 개설했습니다. 이 수직갱도는 그 4차에 걸쳐서 그 315m까지 그 굴착을 했고, 그래서 이 광채의 단경이 폭 한 50m에서 장경 150m 정도의 그 광채가 발견이 되면서 그 수직갱도를 개설해서 채굴을 하게 됐습니다. 인근에 형성된 제철 단지에 공급할 철광석의 요충지로 산업화 초기 우리나라 제철 산업을 일으켰던 달천 광산. 하지만 제철 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달천 광산은 또 한 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철광석을 중단한 것은 1994년도인데 울산 지역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전부 인력이 그 위험 작업적인 광산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빠져나가는 인력난에 의해서 그 매장량이나 잔광량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인력난으로 인해서 그 폐광을 하게 됐었는데, 그 마지막에 아쉬웠던 거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참 폐광을 한다는 게, 문을 닫게 된다는 게 참 많이 아쉬웠는데. 달천 광산처럼 산업화와 함께 많은 것이 바뀌고 새로운 것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하지만 단단하고 튼튼한 무쇠는 지금도 모든 제철 산업의 기반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중요한 것이 무기 생산이라든가 이 경제에 있어서 가지고 중요한 그런 이제 의미들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류가 이 경제라든가 또는
경제에 부합되는 생산 활동 그리고 또 무기 생산과 같은 이러한 어떤 이 군사력이 이제 유지되는 한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철에 대한 수요라든가 필요성 이것은 보다 이제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당대 최고의 첨단 산업으로 인류 역사의 뼈대가 되어온 무쇠. 인류 문명에서 무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가 철강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기까지 무쇠는 제철 기술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도맡았다. 수천 년을 이어온 무쇠의 시대. 지금도 무쇠는 우리 민족의 기둥이 되고 있다.